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남북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의를 우리가 살짝 되짚어 볼 건데요. 일단은 선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맞죠? 자, 선사시대. 그런 다음에 최초의, 다시 가면 선사시대.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자,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고, 이 고조선과 자, 결국 초기 국가 이렇게 섞어서 출제가 될 건데, 이 초기 국가 중에 자, 누가 있었습니까? 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환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 중에 자, 무슨 집권 국가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되는 세 개의 나라가 있었죠. 가야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가야에 대한 내용은 따로 떼어서 봤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되었었던 예, 삼국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자, 뭐 하게 됩니까? 네, 항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삼국의 항쟁이 본격적으로 자, 시작된 게 4세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삼국의 항쟁 결과 자, 신라가 자, 삼국을 자, 뭐 하게 되었다? 통일하게 되었다더라. 676년. 그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요 직후에 누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발해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럼 남북국 시대에서는 일단은 발해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발해는요, 698년도에, 지금 보시면 삼국이 통일된 시점이 676년인데, 요로부터 한 20여 년 뒤에 여기 있는 발해가 만들어졌네요. 두 번째, 여기 있는 통일신라가 밑에 이제 한반도 남쪽에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 남북국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조선 후기에 유득공이라는 자, 역사학자가 있는데, 정조 때 그 규장각 검서관으로 선출됐었던 자, 그런 역사학자, 정치인인데, 유득공이 이제 발해고라는 역사책을 썼어요. 그 발해고라는 역사책에서 자, 여기 있는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자, 처음 썼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볼 거냐면 발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크게 세 개의 주제가 있어요. 자, 세 개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발해의 대외관계. 이 대외관계를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발해의 통치 조직이 있는데, 그 통치 조직에 삼성육부라는 통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삼성육부. 그러면 요 삼성육부 같은 경우는 자, 명칭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가 중국의 당나라 있잖아요. 그 당나라의 삼성육부의 영향을 받아서 정비했었던 그런 통치기구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 당나라와는 다르게 명칭과 운영 방식을 다 리셋했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표현하죠. 어쨌든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고요. 세 번째 간다라면 자, 여기에서 발해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제일 잘 나오는데, 발해를 만든 게 누구냐면 대조영이거든요. 근데 대조영이 고구려 출신이에요. 고구려 출신의 대조영이 말갈족들과 함께 자, 손을 잡아서 결국 이제 발해를 건국했는데, 숫자로 본다라면 여기 있는 그 고구려 세력이 더 적어요. 말갈족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배층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여기 있는 고구려 출신 아이들이 지배층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발해는 기본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했다. 자, 그러면 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그 증거물에 뭐가 있는데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자, 뭐라고요? 지배층이 고구려인이다. 지배층이 고구려인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자,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간다라면 일본에 자, 보낸 외교 문서. 일본과 매우 친하게 지냈거든요. 목적은 뭘까요? 예, 신라를 견제하는 게 목적입니다. 남쪽에 있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어떤 친선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그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수신인, 발신인 이런 걸 쓸 거 아니야. 누가 보냈다 이렇게. 그때 그 발신인에다가 발해 왕이라고 쓰지 않고 고려 왕, 여기서 말한 고려는 고구려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려 왕이라는 자, 그러한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발해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 세 번째 간다라면 문화적인 유사성. 자, 문화적인 유사성.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이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가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크게 자, 세 가지 증거물은 지배층이 고구려인들이다. 두 번째는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발해 왕이라는 자, 표현을 쓰지 않고 고려 왕이라는 표현을 썼다. 세 번째는 문화적 유사성. 그러면 이 문화적 유사성, 이거에 또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치미. 이 치미는요, 이 기와지봉이 이렇게 있으면
지붕의 끝자락,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지붕 위에다가 장식하는 장식물, 요거를 침이라고 하는데, 치장을 했다. 치장, 뭐를요? 꼬리 밑자. 예, 꼬리를 치장한 장신구, 요거를 침이라고 이제 자,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불병좌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불병좌상은 이 두 개, 불, 부처님, 병, 나란히 병자, 좌, 앉을 좌자. 즉 부처님 두 분이 나란히 앉아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뒤에 부록편에 가면은요. 여기는 불상을 시대별로 쭉 모아놓은 자 부록편이 있을 겁니다. 한번 사진자료 확인하시고요. 근데 이 이불병자상이 고구려를 계승했다? 네. 고구려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연가, 칠연명, 금동, 열애, 입상. 입상이니까 이제 서 있는 불상이겠죠. 어쨌든 연가, 칠연명, 금동, 열애, 입상이란 불상을 보시면 부처님이 이렇게 계신데 뒤에 뒷부분에 후광, 이렇게 후광 이제 병풍처럼 후광을 설치한 그 모습이 여기 있는 이불병자상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불병자상이라는 걸 통해서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 즉 문화적인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 자 여기 있는 온돌장치를 자 쓰고 있죠. 중국 그리고 유목민 이들은요 침대 문화거든요. 온돌장치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 온돌장치 시스템을 자 쓰고 있다는 거. 자 네 번째 간다라면 돌사자상. 자 이런 것들이 자 문화적 유사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진 자료는 이불병자상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적 유사성에서요 반대 살펴 한번 해볼까요? 반대 살펴. 즉 함정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함정으로 나오는 것 중에 자 첫 번째가 삼성육부입니다. 자 삼성육부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당나라의 통치 조직을 그대로 따라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변형을 시켰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상경성의 주작대로가 있는데요. 이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성이거든요.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성인데 이 장안성을 그대로 따라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의 수도가 여러 번 옮겨요. 발해도 수도를 여러 번 옮겼는데 결국 마지막에 정착한 수도가 상경성인데 그 상경성의 주작대로. 선생님, 주작대로가 뭔데요? 대로는 뭐 큰 길이란 뜻일 거고요. 자, 여기에 궁성이 이렇게 있으면 왕이 머무는 궁성이 있으면 궁성 앞에 뻥 뚫려 있는 자, 이러한 큰 길. 그래서 여러분들 이 궁궐 앞에 뻥 뚫려 있는 큰 길을 주작대로라고 하는데 주작이 뭐냐면 여러분 도교에서는 방위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동서남북. 그래서 각각의 동서남북의 방향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는데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게 이제 동서남북을 다스리는 신들이에요. 그중에 남쪽 방향을 다스리는 신 그게 주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작이라는 게 이제 남쪽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궁궐 앞에 남쪽 방향으로 뻥 뚫린 길 이를 우리는 무슨 대로라고 표현한다? 주작대로라고 표현하는데 이 상경성의 주작대로가 바로 당나라에 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다라면 세 번째 여기요 벽돌무덤이 나오는데 정효공주 이 정효공주 무덤에 벽돌무덤 이 벽돌무덤은 우리 시험에서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삼국의 항쟁 과정에서 백제 무령왕 기억나나요? 공주 자 무령왕릉의 무덤 양식이 바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발해 정효공주 무덤도 벽돌무덤이에요. 그러면 쌤 발해는요 고구려 계승했다면서요. 자 고구려의 후기 양식이 돌무지 아니죠 굴식 돌방무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굴식 돌방무덤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굴식 돌방무덤이 일반적인데 돌연변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정효공주 무덤의 벽돌무덤. 그러니까 벽돌무덤이 뜨면 이건 중국 거고 자 굴식 돌방무덤이 뜨면 이거는 고구려 계승 양식이라는 거죠. 비교하시면 되고요. 이때 돌방을 만들 때요. 돌방을 만들 때 모서리를 자 줄여나가는 모줄임 자 구조의 양식을 썼다.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돌방을 만들게요. 돌방을 만드는데 방을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 봅시다. 평면도로 봅시다. 평면도로. 그러면 위에서 내려봤을 때 자 돌을 이렇게 쌌습니다. 네모나게.
그럼 모서리가 지금 몇 개 나왔습니까?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죠. 그 위에, 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평면도입니다. 돌을 다시 또 얹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돌을 얹었어요. 그러면은 다시금 또 모서리가 몇 개 나옵니까? 모서리가. 또 다시 네 개가 나왔죠. 그 위에다가 돌을 또 이렇게 얹는 거죠. 그럼 모서리가 또 네 개 나올 거고 그 모서리에다 또 돌을 얹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서 이렇게 천장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래요. 이게 바로 모서리를 줄여나가는 자, 양식으로 돌방을 만들었다. 이 모조린 구조, 요 형식이 고구려와 똑같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하시면 되고 발해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게 고구려 개성의식이다. 증거물은 지배층이 고구려인이다.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문화적 유사성. 그 문화적 유사성에서 쌤이 밑줄근 그리고 색깔 있는 걸로 필기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받으시면 되고 빨간색의 이 부분은 당나라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고구려 개성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대외관계를 이제 한번 가볼 건데요. 이 발해 대외관계를 보면 일단은 고구려 개성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발해에서 고항을 먼저 봅시다. 자, 고항. 이 고항은 대조영을 말합니다. 대조영. 그랬을 때 천통이라는 연호를 썼고요. 자, 발해를 건국했다. 자, 이렇게만 갑시다. 발해를 건국했다. 두 번째, 자, 무왕이라는 왕으로 한번 갈 건데요. 이 무왕 때 가면은 인안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인안이라는 연호. 여러분, 연호가 뭔지 설명해 드렸었죠? 연도를 부르는 호칭. 근데 그 연도를 부르는 호칭에서 일반적으로 누구 걸 갖다 쓴다? 중국 걸 갖다 쓰거든요. 근데 중국의 연호가 아닌 독자적인 이러한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와 대등하다? 그렇지. 바로 중국과 대등하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발해가 고구려 개성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구려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이 고구려 자체가 그렇지. 바로 나당 연합군한테 망했었던 거잖아요. 그럼 나당 연합군한테 망했기 때문에 자, 이걸 계승한 발해는 누구와 누구에 대한 적대관계? 그렇지. 신라와 당나라에 대한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자, 요거 색깔을 적대관계를 요 색깔로 써볼게요. 당나라와 적대관계입니다. 신라와도 적대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저 위에 있었던 돌궐이라는 애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돌궐과 친선관계를 유지해서 당을 견제하는 거죠. 또 일본과 친하게 지냅니다. 자, 일본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신라를 견제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일본에 많은 외교 문서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무왕 시기에 장문휴라는 장군이 당나라의 산동반도를 공격합니다. 다시 자, 산동반도를 자, 뭐 한다? 공격하는데 누가 갔다고요? 장문휴라는 장군이 갑니다. 당시에 이 흑수부 말갈족, 그러니까 흑수부족의 말갈 세력이 지금 이제 발해 자체가 말갈족과 이제 함께 손을 잡아서 발해가 만들어졌는데 발해를 배신 때리고 당나라와 직접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흑수부 말갈족이 당과 직접 교류를 막 하려고 하니까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자, 이들을 때려주고 당나라의 산동반도를 직접 공격을 갔었던 겁니다. 누가? 장문휴라는 장군이. 그러면 장문휴가 산동반도를 공격했을 때 당나라는요. 실제 그 당시에 우와 이거 큰 위기 상황이다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유학을 가 있었던 신라 사람들, 그 신라 사람들이 많이 유학을 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사란이라는 사람을 이제 부탁을 해요. 김사란한테. 야, 우리가 지금 발해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데 신라 너희들이 좀 도와줘. 그래서 김사란이가 이제 신라로 건너갑니다. 신라로 건너가서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당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 누구한테 공격받고 있는데 발해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신라가 발해를 이제 공격합니다. 이제 한반도 쪽에서. 그래서 발해를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겨울에 이제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전쟁이 이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자, 장문휴의 자, 그러한 공격 적대 관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이후에 문왕 때로 가게 되면은요. 이 문왕 때 대응이라는 연호를 썼고 이 문왕 때 가게 되면은 당나라와 완전한 친선 관계로 돌아서 버립니다. 즉 당나라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신라와의 관계는 완전 친선도 아니고 완전 적대도 아닌 이런 관계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는 완전 적대 관계죠. 적대 관계였었는데 여기서는 신라도가 개설이 돼요. 자, 신라도가 자 개설이 됐다. 이 신라도라는 게 뭐냐면 도자가 길도자인데요. 발해의 자 수도, 발해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상경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경성에서 자 이렇게 동경, 남경, 그런 다음에 신라 여기 경주, 경주를 그 당시에 금성이라 불렀는데 여기 있는 경주까지 내려오는 요 길, 동해안을 타고 내려오겠죠? 요 길을 신라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라도가 개설되어 있다는 얘기는 발해와 신라가 교류 관계에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요거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남한과 북한의 관계,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적대 관계도 아니고, 물론 총은 겨누고 있죠. 총은 겨누고 있지만, 전쟁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적대도 아니고, 완전한, 자, 친선도 아니고. 근데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총은 겨누고 있지만, 내부적인, 자,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신라도가 개설되어 있다. 나름의 교류가 있었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그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이제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선진 문물을 자 수용을 했을 때 이 선진 문물에 그렇지 바로 삼성육부 요거. 그다음에 상경성의 주작대로 수도를 여러 번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에 상경성에 최종 정착한 게 누구냐면 여기 있는 바로 문왕대거든요. 그래서 문왕대 상경성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한 무슨 대로? 주작대로 이런 걸 이제 건설했었던 거죠. 자, 그 이후에 선왕, 자 우뚝 섰습니다. 그러면 천통, 인안, 대응, 자 하나 할까요? 건흥. 자, 건흥이라는 연호를 쓸 건데 이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었던 선왕 때가 전성기예요. 전성기.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발해가 건국된 게 698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2년만 더 지나면 이제 700년대가 될 것이고 8세기로 전환이 돼요. 그럼 무왕이라는 왕은 그렇지 8세기 전반으로 봅시다. 8세기 전반. 그럼 문왕은 8세기 후반으로 갑시다. 그래서 선왕은 9세기 전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9세기 전반 이때 이제 나름의 전성기. 선진 문물을 계속 수용을 하면서 이제 전성기가 됐고 자, 중국에서 뭐라 불렀다고요? 동쪽 바다에 있는 매우 융성한 나라다라는 해동성국이라는 자,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됐죠. 그래서 해동성국 요 표현. 나름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있는 선왕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점차 쇠퇴가 되다가 아까 언제라고 그랬죠? 9세기 전반으로 보자고 그랬죠? 10세기가 되면 거란족의 침략으로 다시 가면 거란의 침입으로 자 결국은 자 뭐했다? 멸망을 합니다. 이게 바로 926년도 요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해의 출제 포인트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대외 관계. 그래서 무왕 때는 적대 관계였었다. 자 문왕 때 완전한 친선 관계로 바뀌면서 선진문물이 수용되었다. 해동성국. 자 이런 표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통치 조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통치 조직의 삼성육부 명칭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하고 비교하시냐면 통일신라. 어디하고 비교하라고요? 통일신라의 자 통치 조직과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출제 포인트는 바로 고구려 계승의식이다. 그 증거문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해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자, 남북국 시대에서 우리가 북쪽에 있었던 발해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금 어디로 가느냐? 신라로 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라로 오게 되면 자, 신라를 다시금 나눌 때 자, 올려볼까요? 자, 제가 위로 올릴게요. 신라 나눌 때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로 나누게 되는데 제가 한국사의 시대 개관을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려시대에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써요. 뭐라고요? 삼국사기. 그 삼국사기에서 삼국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신라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썼겠죠. 그랬을 때 신라를 3등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3등분을 했냐면 신라 상대, 신라 중대, 신라 하대 이렇게 3등분을 했는데 기준점이 뭐였었냐면 할아버지가 누구냐. 즉 상대는 내무랑이라는 왕 때부터 왕의 세습이 시작되는데 그때 내무랑의 DNA를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쭉 집권하는 시기 요거를 상대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중대는 언제냐? 중대는 무열왕이 자 즉위했을 때 이 무열왕이 즉위했는데 무열왕이 바로 김춘추인 거죠. 김춘추는 무열왕으로 왕이 올라왔고
나당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백제 무너뜨리고 신라 무너뜨리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에 죽습니다. 결국은 나당 연합군까지 결성되었는데 완전한 삼국 통일은 김춘추가 아닌 그 다음 문무왕 때, 자 문무왕 시기에 완전하게 자 삼국이 자 뭐 되었다는 거 통일됐다는 거. 자 어쨌든 무열왕이 즉위한 이후부터를 우리가 중대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 문무왕 자 그다음에 신문왕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 신문왕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자 신문왕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행정조직을 전배합니다. 그래서 몇 주 오소경? 자 9주 오소경. 9주 오소경. 자 반대하 살표. 아까 발해는요. 발해는 5경 15부 다시 가면 5경 15부 62주. 62주. 자 이렇게 지방행정이 개편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5경 15부 62주. 이건 어디라고요? 발해입니다. 그래서 9주 오소경과 비교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구서당 10정. 자 이때 구서당은 중앙군입니다. 옛 고구려인들, 옛 백제인들까지 다 통합시켰죠. 아니 어제의 적 아닙니까? 어제의 적이었었던 옛 고구려 사람들, 옛 백제 사람들을 자 이제 중앙군으로 편입시켰어요. 되게 위험한 발상이죠. 무기 준 거잖아요. 그들이 배신 때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나눠줄 만큼 뭐라고요? 야 너와 나는 이제 적이 아니야. 우리 다 같은 하나의 민족이야. 라는 민족 융합 정책의 성격을 띠죠. 자 10정은 지방군입니다. 됐죠? 그럼 요거하고 비교했었을 때 발해는 10위. 자 발해는 10위라는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라고요? 지방군 10정. 이건 뭐라고요? 10위. 발해가 또 위쪽에 있죠? 예, 알아서 하세요. 신라 남쪽에 있고 발해가 더 위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는 신문왕 때 뭐를 설치하냐면 국학을 설치합니다. 자 국학을 설치하는데 국학은 중앙교육기관입니다. 뭐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국학 요거하고 이제 우리가 비교할 게 주자감. 지금 오른쪽에 쓰고 있는 게 발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나요? 자, 네 번째 간다라면 신문왕 때 또 봐야 될 게 집사부 시중에 자 권한을 자 강화시키는데 집사부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상대 등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상대 등의 힘을. 그건 놔두시고요. 자, 요제 뭘 쓸 거냐면 요걸 쓸게요.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자, 뭘 폐지했냐면 노급이라는 거를 자, 폐지했다더라.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제가요. 그 주제별 특강에서 관료전과 노급, 시대별 토지 제도의 변화.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자, 여기 있는 조선 시대까지 다 아우러서 하나의 테마로 묶어놓은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료전과 노급에서 자, 토지의 제도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꼭 수강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 관료전과 노급은 어쨌든 노동력 징발권. 관료전은요. 수조권만 주입니다. 노동력 징발권이 없어요. 노급 같은 경우는 노동력 징발권까지 있었죠. 하지만 그걸 뭐 했어요? 폐지했잖아요. 이러면 결국은 국가의 어떤 토지 지배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식 표현으로 한다면 왕권이 매우 강해지는 자,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자 신문왕.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성덕왕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성덕왕이라는 왕 때 뭘 지급했냐면 정전이라는 토지를 자 지급했어요. 정전. 그래서 이거는 백성들한테 지급한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지급한 게 아니고요. 자 공무원들한테 지급한 거는 자 관료전이라든지 노급 이런 이름으로 지급됐었던 거고 요 정전은 백성들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정전을 제외한 모든 토지는 자, 신라시대가 됐건 고려시대가 됐건 조선시대가 됐건 국가가 관리한테 지급한 토지는 전부 다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죠.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정전은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한테 지급한 토지는 수조권이다. 근데 이거는 관리한테 지급한 게 아니죠. 백성들한테 지급한 토지죠. 그래서 요거는 소유권을 준 건데 월급으로 준 게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소유권을 인정해 준 토지. 그걸 우리는 정전이다. 성덕왕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업적이 아니다? 신문왕의 업적은 아니다. 신라와 관련된 건 맞지만 신문왕의 업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누가 나온다? 요 신문왕의 업적이 출제 포인트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경덕왕이라는 왕 때 가면은, 경덕왕 때, 뭐가 다시금 부활되냐면, 노급이 다시금
부활될 겁니다. 그럼 노급이 부활됐다? 아까 노급은 과유점과 차이점에서 노동력 징발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걸 폐지했기 때문에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해진다. 즉 왕권이 강해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다시 뭐 됐어요? 부활됐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부활되는 순간 귀족들의 힘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이랬다가 자, 6번째 해공왕이라는 왕이 자, 뭐 되느냐? 해공왕이 피살이 되죠. 780년. 그럼 780년에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다시금 자, 어디로 가느냐? 신라 하대로 자, 이렇게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신라 하대. 그럼 아까 신라 중대는요. 뭐가 신라 중대라고 했습니까? 김춘추가 무열왕이 됐을 때부터 아하, 무열왕 계통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하네요. 신라 상대는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까지인데 이 상대는 내무랑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했고 통일되기 바로 직전에 무열왕이 왕이 되면서 무열왕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열왕의 즉 김춘추의 DNA를 가진 자들이죠. 그랬다가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새롭게 내무랑 계통의 후손들이 다시금 왕위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신라 하대라고 할 수 있겠죠. 방금요 해공왕이 피살됐잖아요. 자 이랬을 때 신라 하대는 자 무슨 쟁탈전이 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자 벌어지게 되는데 이 왕위 쟁탈전에서 뭐가 있었냐면 김헌창의 난이라는 게 벌어져요. 김헌창의 난. 신문왕 때 여러분들이 자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신문왕 때 가면은 김흠돌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김흠돌의 난. 이 김흠돌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신문왕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왕의 장인어른인데 결국은 이 신문왕의 왕권에 도전하면서 반란까지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왕 입장에서는 자기 와이프의 아버지잖아요. 장인어른이니까. 필요 없다. 장인어른, 그따 가족 필요 없다. 내 왕권을 지금 도전해? 건방진데? 라고 이제 이 난을 진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더욱더 안정시킨 거죠. 어쨌든 말하고 싶은 거 김흠돌의 난은 진압되었고 왕권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신라 하대의 김헌창의 난 그러니까 김헌창의 난과 김흠돌의 난 명칭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데 이 김헌창의 자 아버지가 왕위 쟁탈전에서 밀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김헌창의 아버지 김주원이가 만약에 왕이 됐다라면 자기도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가 왕위 쟁탈에서 밀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반란 일으킨 거죠. 김헌창의 난. 나중에는요, 이 김헌창의 아들도 또 반란을 지속시켜요. 김법문의 난. 그런 건 이제 수능에서는 출제 안 되니까 개무시하시고 김헌창의 난. 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정치가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랬을 때, 자, 이 귀족들의 귀족의 사치와 향락이 자, 계속 뭐 되고요? 지속이 되고요. 세 번째, 결국 이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뺏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 거를, 즉 세금 수탈 이런 것들이 또 자행이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흐트러진 정치의 기강을 바로잡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좀 더 끌어모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독서삼품과라는 개혁정치, 자,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는데 이 독서삼품과는요, 독서량에 따라서, 리딩, 독서량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세 개의 등급으로 관리를 갖다 쓰겠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책이 귀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면 유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자들을 이제 관리로 우선적으로 갖다 쓰겠다. 이런 제도인데 과거 제도는 아닙니다. 과거 제도를 응용한 건데 어쨌든 과거 제도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제도는 고려시대에 처음 시행됩니다. 이 독서삼품과를 시행했었을 때 책 읽어라 이거잖아요. 책 읽어라. 근데 기존에 진골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미 기득권이고 가질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나보고 책 읽으라고?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독서삼품과는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나 안 할 거야! 라고 이제 원성이 자자하죠. 원성왕이라는 왕 때, 그래서 원성왕은 아닙니다. 원성왕 때, 자, 이걸 시행해서 왕권을 그나마 안정시키려는 개혁, 시도는 있었으나 결국은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전히 왕권은 계속 불안정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중앙정치가 문란하고 왕권이 계속 불안정한 이 시점에서 백성들에 대한 자, 무슨 수탈은 또 계속 심해지고요. 세금 수탈은 계속 심해지고요. 그럼 세금 수탈에 견디다 못해.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배째라! 라고 이제 저항하는 농민 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벌어지냐면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농민 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 되나요? 뭐도 있냐면 적고적의 난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적고적은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적자가 붉을 적자, 고는 바지저고리 할 때 그 고자. 그래서 붉은색 바지저고리를 세트로 맞춰 입고 난을 일으킨 이들이 이제 적고적의 난인데 민중들의 민초들의 어떤 반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고적의 난 이런 것도 있는데 시험에 일단은 최초의 반란인 원종과 애노의 난 이걸 일단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간다라면 중앙정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누구들이 성장하냐면 지방 세력들이 성장을 해요. 지방 세력들이. 그럼 지방 세력이 성장하는데 이 지방 세력을 우리는 뭐라 표현했다? 호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호족들이 일정한 지역을 장악하고 나는 이 지역의 장군이야. 내가 이 지역의 성주야. 뭐 이러면서 이제 반독립적 세력으로 이제 점차 성장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정부에게 저항했었던 농민 세력들이 있잖아요. 반란 세력들. 그들을 이제 끌어모아서 자기 세력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거죠. 어쨌든 호족 세력이 성장을 했다. 그 다음에 육두품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 육두품에요.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치원이라는 사람. 이렇게 써드릴까요?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 이렇게 할 건데 누구만 기억하면 되냐면 최치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최치원 같은 경우는 육두품 출신인데 이 육두품들은요. 정치적인 제약을 받았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이제 당나라에 많은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당나라에서 그 당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었던 과거시험 빈공과라는 게 있는데 그 빈공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당나라 관리가 됩니다. 당나라 관리가 됐고 그 당시 당나라에서도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 농민반란, 황소의난이라는 게 당나라에 있었는데 그 황소의난을 진압할 때 최치원이 또 나름대로 활약을 합니다. 중국의 공무원이 된 거죠. 그랬다가 이제 국내의 어떤 혼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중국이 아닌 국내에 와서 펼쳐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다시 국내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출신 자체가 육두품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안 되겠다. 이 최치원이 시무 10조라는 거를 건의해요. 10가지를 건의했는데 이 시무 10조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신라의 어떤 신분제도, 지배층만의 신분제도 골품제 기억나요? 그 골품제를 디스한 거거든요. 골품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웃나라 중국을 봐라. 중국 당나라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능력만 있다라면 이렇게 관리로 갖다 쓰는 그런 개방적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가 이게 크게 문화적으로 발전된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신라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왕권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폐쇄적 신분제도인 골품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럼 귀족들의 입장에서 그래 네 생각이 옳아? 아니죠. 이런 하고 이제 밟을 거 아닙니까? 그래 결국 이제 최치원이 건의했었던 시무 10조는 채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패. 그 뒤에 이제 나는 정치하지 않을란다. 신라는 끝났어. 신라는 이제 끝난 거야. 라고 이제 유랑 생활을 했었던 요게 이제 최치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승우, 최원희 이들도 이제 반신라 세력이 될 건데 여기에 이 호족들이요. 나라를 만드는데 신라가 국경선이 이렇게 돼 있죠.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그럼 이게 신라인데 이 신라 땅 안에서 통일신라입니다. 신라 땅 안에서 반독립적 세력인 호족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일정한 지역을 장악하고 국가를 만들 거예요. 국가를 만들 건데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고요? 후백제가 만들어져요. 후백제. 여기는 뭐가 만들어져요? 후고구려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후고구려, 후백제 요거는 신라죠. 원래는 이 하나가 다 신라인데 그럼 어쨌든 나라는 다시 몇 개 된 거예요? 3개. 그래서 후삼국 시대가 됩니다. 근데 그 후삼국 시대에서 신라 출신의 최언위가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최승우는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됐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결국은요, 최승우는 누구를 도우러 간 거냐면 견훤을 도우러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최언위는 누구를 도우러 간 거냐면 궁예를 도우러 간 겁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를 도우러 갔어요? 호족 세력을. 그럼 신라를 배신한 겁니까? 그렇죠. 신라를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신라 세력이 된 겁니다. 누가? 육두품들이. 아, 그렇군요. 여기는 최치원 같은 경우는 유랑 생활을 하면서 정치의 뜻을 버렸죠. 자, 신라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최승호는 후백제의 견훤을 도우러 갔고 최언위는 궁예를 도우러 갔다. 어쨌든 신라 하대의 육두품들은 이름 최치원만 기억하면 돼요. 신라 하대의 자, 육두품들은 결국은 자, 뭐가 되었다? 예, 반신라 자, 세력이 되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호족들이 성장한다. 그 호족들에 의해서 자, 무슨 국 시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후삼국 시대가 된다 말씀드렸고, 자, 신라는 그대로 있죠. 자, 그 다음에 후백제가 만들어지죠. 이 후백제는 900년에 견훤이 완산주, 이 완산주는 오늘날의 전주입니다. 완산주에 도읍지를 두고 후백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후고구려가 또 만들어질 건데 이 후고구려 같은 경우는 901년도에 연도 외우는 얘기 아닙니다. 10세기라는 거, 자, 시기만 확인하시고요. 901년도에 자, 궁예가 송악에 이제 송악이 개성인데 그 송악에 수도를 두고 후고구려를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수도를 철원으로 옮깁니다. 송악에서 이제 철원으로 옮기는데 어쨌든 후삼국 시대가 됐네요. 그런데요, 이 궁예가 실정을 거듭했답니다. 실정. 야, 당시에요, 이 궁예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미래 세계에서 온 부처야. 미륵불이라고 그냥 자처하면서 관심법,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입맛에 맞게끔 자꾸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하 한 명을 놓고 뭔가 좀 미워. 그럼 얘를 이제 처벌하고 싶어. 처벌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너 나 싫어하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존경함이지. 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제가 왜 싫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넌 날 분명히 싫어할 거야. 이러면서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제 고문을 가하는 거죠. 고문을 가하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죽기 일보 직전에 그래! 미워 죽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거 봐. 나는 처음부터 네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궁의 비위에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보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궁의 세력들이 형성이 돼요. 그 반궁의 세력들이 형성이 되어서 반궁의 세력들이 결국 후고구려를 밀어내고 왕건을 추대해서 고려를 새롭게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누구요? 왕건을 왕으로 추대해서 고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어쨌든 나라는 여전히 세 개네요. 그죠? 그래서 고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되는데 빨간색은 이제 적대 관계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후백제 같은 경우는요, 신라에 대해서도 적대 관계를 취했고 그 다음에 고려에 대해서도 적대 관계를 취합니다. 그러면 고려 입장에서는 건방진 적대 관계를 당연히 취하겠죠. 그런데 신라는 자, 고려는 적대. 그런데 신라는 지금 후백제에 대해서 당연히 적대 관계를 취하고 대립하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이 고려가 어이구 힘들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를 감싸줘요. 그럼 얘 입장만 생각해 보세요. 얘 입장에서는 후백제는 나를 때리는 놈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고려는 나를 와서 어떻게 돼요? 격려해주는. 아프지? 좀만 참아. 이렇게 이제. 그럼 얘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구한테? 그렇지. 고려한테 한 번 더 정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신라가 이쪽에 있는 누구한테? 네. 고려에 결국은 투항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고려에 투항했을 때, 자, 요게 935년 돌아갈 수 있겠고,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인데요. 그 경순왕이 결국은 고려에 투항을 했어. 그럼 나라는 이제 몇 개만 남은 겁니까? 나라는 이제 2개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건데 통일 과정을 보면은 후백제의 내분이 벌어져요. 후백제의 내분이 벌어지는데 이 신검이라는 큰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강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이 견훤이요. 후백제의 견훤이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큰아들 신검보다는 엄마가 다르지만 이 동생 금강이 이 금강이를 조금 더 편애하고 있었어. 얘를 또 이제 그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얘를 더 이뻐하지만 서열상으로 봤을 때 내가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내가 왕을 하겠지. 그래서 이제 왕위를 빨리 물려주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룬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얘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신검의 형제들이 배다른 동생, 자, 누구를? 금강이를 자,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인 견훤을 금산사.
이 금산사라는 절에다가 가둬버린 겁니다. 아버지 빨리 도장 찍으시죠. 안 그러면 여기 계속 갇혀 지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를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견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아들한테 지금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너한테 왕위를 물려주느니 차라리 이 나라를 고려에 넘기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금산사에 유폐되어 있던 견훤이가 탈출을 해가지고 고려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주로 가는데 선생님 나주는 고려 땅이 아닌데요? 고려 땅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보면 이게 후백제고 이게 후고구려고 이게 고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고려가 되기 전에 후고구려였었을 때 후고구려. 그럼 후고구려니까 왕은 누구예요? 궁예죠. 궁예. 그럼 왕건은 아직 왕이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왕건이 큰 공을 세웠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들어가서 나주 지방 여기를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와, 그럼 이거는 후고구려 땅이고 궁예가 왕을 하고 있을 때 왕건이가 여기를 차지했잖아. 큰 공을 세웠잖아. 즉 후백제를 샌드위치 만든 거거든요. 그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자, 이 왕건이 최고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 궁예의 실정이 거듭됨에 따라서 결국 이를 밀어내고 왕건이 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전라도 지역의 나주 지방은 고려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산사에 유폐되어 있었던 견훤이가 결국 어디로 탈출하냐? 여기로 탈출해버려요. 결국 이제 고려 땅으로 갔다라는 얘기죠. 투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후백제의 내분이 벌어졌고 여기 있는 누구 부대를 심검이가 이끄는 자 심검 부대를 격퇴를 시키는데 이걸 격퇴시키면서 936년에 자 완전하게 후삼국도 뭐 되었다? 후삼국도 통일이 되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라 중대, 신라 하대. 그래서 이게 신라 중대에서는 이제 신문학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자 그런 개혁 정치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교재에서 자 쌤이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게시판에 자 질문을 올려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신라 하대 쪽으로 가셔서 거기 있는 경순왕이 자 투항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걸 하나만 설명하고 할 건데 고려 시대 한번 가보세요. 고려 시대. 자 넘겨가시면 고려 시대의 태조 왕건에 대한 업적을 설명한 데가 있을 거예요. 찾았나요? 자 고려 시대 태조 왕건. 그럼 그 태조 왕건에 대한 업적을 설명한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사심관 제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사심관 제도. 그러면 쌤이 자 이 사심관 제도를 자 조금 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좀 아까 이제 경순왕이 이제 투항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투항을 했을 때 이 경순왕이 김부인데 그 김부를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경주 사심관으로. 그러면 경주 사심관으로 김부를 임명을 했을 때 이 김부는 경주에 대한 자 지방관을 자 뭐 하느냐? 지방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도상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서 이게 후백제라고 하고 자 여기에 고려라고 하고 근데 여기 있는 누가요? 신라가 지금 투항을 했잖아요. 그럼 이 전체가 다 뭐 된 거예요? 고려 땅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아직 후백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궁의 입장에서는 이 경주 지방 신라의 수도였었던 경주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를 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후백제와 얻어서 지금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 통제에 자 시간을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경주 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가 누구지? 아하, 신라의 왕이었었던 경순왕, 즉 김부는 경주를 잘 알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스렸던 지역이니까.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왕건이야. 왕건이 김부야, 너 일로 와봐. 항복하길 잘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너 경주 지방의 사신관을 임명할 테니까 경주를 네가 통제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경주 사신관으로 임명된 김부가 지방관을 이렇게 임명하는 거예요. 어디에? 경주에. 그럼 이제 갑돌이를 임명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돌이가 딱 이렇게 임명됐는데 이 갑돌이가 왕건한테 세금을 올리고 왕건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왕건한테 자꾸 대들고 도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왕건의 입장에서는 갑돌이 이거 싸가지 없네 이거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돼요? 자 경주까지 쫓아 내려가서 너 이리 와! 얘를 이렇게 직접 혼내는 게 아니라 얘를 임명한 게 누구예요? 얘를 임명한 게 경주 사신관 김부잖아요. 그러니까 김부를 혼내는 거예요. 야 김부 너 경주에 그 갑돌인가 뭔가 이거 말 잘 안 듣더라? 라고 하면서
김부를 혼내주면 김부가 이제 갑돌이한테 계속 이제 독촉을 하겠죠. 야, 너 때문에 내가 맞았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신관을 통해서 그 지방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건데 이 갑돌이가 말 안 들었을 때 왕은 얘를 직접 혼내는 게 아니라 경주 사신관 김부를 혼낸다. 자, 그러면 김부는 경주 사신관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신관 제도의 시작인데 그럼 사신관은요, 경주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서울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부가 지금 몸뚱아리, 김부의 몸뚱아리는 경주에 머물고 있어야 돼? 서울에 있어야 돼? 서울에 있어야죠. 경주에 있으면 안 되죠. 경주에 있으면 또 반독립 세력이 되어서 나라 만들고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경주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머물면서 경주에 대한 지방관을 통제하는 거죠. 쌤이 이렇게 비유해 드릴게요. 학교에 교장 티처가요. 교장 티처가 왕으로 가정을 한다면 각 반의 반장들한테 이제 방송으로 이제 마이크 한 겁니다. 야, 내일까지 학생들한테 500원씩 삥 뜯어가지고 교장실로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500원씩 걷어서 교장실로 가져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 반장이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교장 티처가 3학년 1반까지만 쫓아 내려와서 반장 나와! 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교장 티처는 누구를 혼낸다고요? 그렇죠. 담임 티처를 혼낸다고요. 그러니까 담임 티처는 어디 있어야 돼요? 교장실 바로 옆에. 그래 교무실이 여러분들 교장실 바로 옆에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가면 경주 사신관 앞에 지명이 어떤 지명이 붙든 대구 사신관이 됐든 목포 사신관이 됐든 사신관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중앙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앙에 머물면서 자기가 담당한 지역을 이렇게 관리를 임명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게 사신관인데 그 사신관 제도가 고려시대 쭉 이제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신관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게 경순왕이 투항했을 때 처음 시작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신라와 발해에 대한 이야기, 남북국 시대를 전체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강에서는 그렇죠. 이제 고려가 발전되는 이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